제 이름은 김선영, 올해 65입니다. 은퇴 후 매달 2일억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딸도 매달 1억만 원씩 꾸준히 용돈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해질역 시장 노점 앞에 서서 몇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꽉 채소를 받아들었지만 막마감하려는 산인의 가장 바깥쪽 배추 잎사귀만 겨금 시들을 바깥쪽 배추 잎사귀만 겨우 고를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미 어두컴컴했습니다. 저는 배추 반통을 깨끗이 씻어 2등분했습니다. 절반은 오늘 저녁 라면에 넣어 먹고 나머지 절반은 내일 계란을 풀어 국으로 끓여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냄비 안에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저는 가스레인지를 켜고는 습관처럼 후드를 껐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조금 아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 한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은 소리를 아주 작게 줄여 저기를 아주 작게 비전은 어차피 혼자 먹는 밥인데 뭘 가리겠어. 하지만 저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자발적이라서가 아니라 차마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저녁 딸 지혜가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린 채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매달 연금이 2일억만 원 아니었어? 저는 순간 멍해져서 되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혜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은 뒤 뒤돌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준호 씨는 지금 한 달에 주택대출금으로 1억여만 원을 내고 있어. 애들 둘이 유치원 다니고 방과 후 수업까지 하니까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 엄마는 매달 돈 쓸 일이 별로 없잖아. 2억만 원만 먼저 나한테 줄 수 없을까? 엄마는 1억만 원만 먼저 나한테 줄 수 없을까? 엄마는 1억만 남겨두면 돼.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잖아.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지금 월세도 안 내고 대출금도 없어. 밥도 다 우리 집에서 해 먹잖아. 혼자서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다 쓴다는 거야? 매일 집에만 있잖아. 우리는 정말 힘들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겨중에는 나 찾아오지 마. 나중에는 나 찾아오지 마. 나도 바빠서 엄마만 계속 돌볼 수는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매달 와서 가져가. 지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좀 비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달도 가정을 위해 그러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거듭 위로했지만 지금의 생활은 점점 더 말이 안 되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어도 반찬 2가지에 국 하나를 꼭 끓여 먹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도 하고 가끔 이웃들과 온천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면을 먹을 때도 배추를 썰어 김치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도 아까워 오래 틀어놓지 못하고 낡은 운동화 옆구리가 터졌는데도 차마 새 것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녀는 제가 잘 지내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생활 속에서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고 그녀의 예산표에 적힌 하나의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는 그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귀찮아할까봐 정말 저를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어쩌면 계속 참기만 하면
이 딸을 계속 곁에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곁에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늘 그랬듯이 손자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손자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좀 더 오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간식 가져왔어요. 저는 순간 멍해져서 안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곧바로 입술을 삐죽 내밀고 성큼성큼 앞선 걸어가며 저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곧바로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가방을 내려놓으니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지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방금 손자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다가도 말은 목구멍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샤브샤브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입니다. 냄비 안에는 사위 준호 씨가 사온 소고기 편육, 어묵, 양배추, 그리고 도미 몇 점이 가득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러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채소 한 조각을 집어 제 그릇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스며들자 저도 모르게 입맛이 돌았습니다. 냄비 속 소고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점 정도 먹는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없겠지. 젓가락을 뻗어 막고기 한 점을 집으려는데 준호 씨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소고기 비싼 거예요. 어머니가 사오세요. 드시려면 다음번에 어머니가 사오세요.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아들 국그릇에 국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기를 냄비에 다시 넣고 국물 바닥에 있는 두부를 건지는 척했습니다. 준호 씨는 다시 고기를 여러 점 집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채소 한 입을 기계적으로 씹었지만 목이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 씨는 아들 영어하고 있었고, 그럼 이번 달에 거기서 좀 더 받아야겠네. 준호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2달 동안 2억만 원만 줬잖아. 생활비가 늘었다는데 대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 저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 비누를 쥔 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설거지 접시에 묻은 기름때는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행주가 제 마음에도 끈적하게 달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니 손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예전에는 아이를 다 키우고 그 애가 가정을 이루고 자립하면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정을 이룬 후에는 저를 또 다른 도구로 여기더군요. 밥을 하고, 손자를 데리러 가고, 손자를 데리러 가고, 매달 돈을 내고, 게다가 말도 적게 하고, 태도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2일억만 원 연금에서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가끔 경원비, 그리고 고장난 변기 수리비까지 내야 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든 항목에 돈이 들어갑니다. 1억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끼고 또 아껴서 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끼고 또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혼자 먹고 자는 사람이니 자신만의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말 없는 현금 인출기이자 자동으로 작동하는 보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를 회상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지하철에서 서서 출퇴근했고 딸이 가장 좋아하는 식혜를 사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병이 걸려 열이 나면 밤새 잠 못 자고 간호했고 제가 열이 나면 밤새 잠 못 자고 간호했고 제가 열이 나도 이를 악물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제 마음에 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에는 참으면 다 지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계속 참는 것이 과연 딸을 계속해서 제가 엄마로서의 존엄성을 한치 한치 빼앗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르고 손자까지 돌봐주는데 제가 많이 먹는다고 싫어하다니.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대한민국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족의 부양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 통계 자료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점점 더 좁은 구석에 놓여 점점 더 말없는 유령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면 더 큰 냉담함만 돌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 모든 말을 계속해서 뱃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마치 먹지 못한 그 소고기처럼 삼킬 수도. 그날 저는 거실에서 할인 쿠폰을 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홈쇼핑 채널이 나오고 있었는데 냄비 가득 끓고 있는 매운탕을 보니 저절로 침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위로 마트 주말 특가 전단지를 오려냈습니다. 시금치, 계란, 두부, 이 세 가지 품목에만 중점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모두 저녁 6시 이후에나 할인과 스티커가 붙는 기회는 일부러 시작이다. 모두 저는 길에는 일부러 시작이다. 저는 시간을 맞춰 집을 나섰고 마트 문 앞에서 10을 나섰고 마트 문 앞에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길거리 한 노점에서는 막 어묵과 두부를 팔고 있었는데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동전을 꺼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사지 않았습니다. 내일 집에 가서 간장 양념에 배추를 볶아 먹어도 밥 반찬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고 손자는 저에게 혼잣말처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작게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손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등석 타면 구름 위에 사는 것 같대요.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대요. 아이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 빨래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실수로 옷걸이에 걸린 끈 하나를 뚝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 끈처럼 뚝 갑자기 부러져 버렸습니다. 저녁에는 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전기밥솥 안에 밥은 이틀 전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을 조금 붓고 다시 찜기에 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작은 간장병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흰밥 위에 간장을 조금 뿌리고 젓가락으로 비볐습니다. 밥알은 갈색으로 물들었고 살짝 윤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 휴대전은 아래층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밥에서는 아무 향기도 나지 않았고 저는 식욕도 나지 않았고 클릭해보니 지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습니다. 새 차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는데 차 문에는 빨간 리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자신의 노력에 감사하며 드디어 인생 첫 차를 샀다. 나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넣었습니다. 그 차 번호판을 보니 며칠 전 지혜가 몰고 왔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차를 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씻어야 물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창밖은 밤이 깊어지고 있었고 자동차 불빛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점심, 지혜는 시댁 식구들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할 거라고 일찍부터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특가로 나온 감자, 세 근에 1,000원이라길래 저는 노점 앞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고르다가 알이 꽉 찬 것들만 골라 계산했습니다. 시금치도 특가라서 2단을 들고 왔습니다. 볶음 한 접시 하면 밥 반찬으로 딱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정오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향수 냄새와 함께 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선영 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상차림 정말 푸짐해 보이네요. 정말 푸짐해 보이네요. 정말 푸짐해 보이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의자를 당겨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와인 한 병을 따며 장모님의 생신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제가 집어온 공심채 몇 조각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 안부를 묻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화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 시어머니는 또 말했습니다. 선영 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딸아이 애 키워주고 심지어 우리 친척들까지 밥 해먹여 대접해 주시고. 그런데 언니 딸은 어쩜 지금까지도 이래요? 모든 걸 다 언니한테 의지하고. 언니는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엄마네요.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두어 번 웃으며 어색함을 감췄고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고기 한 점을 집어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알아들은 척했지만 마치 난도질당한 듯 했습니다. 그 젖을 떼지 못했다는 말은 가볍게 던져졌습니다. 그 젖을 떼지 못했다는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하지만 그들은 제가 매달 2억령만 원을 내고 매일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딸의 가족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애썼다는 것을 모릅니다. 제가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뜨거운 물에 잠겨 있었지만 등 뒤로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가 들어와 쓰레기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갖다 버려주세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제 등 위에 얹힌 그 말들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바람은 쓰레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모든 것을 결정하던 엄마에서 이 집에서 반찬 나르고 쓰레기 버리는 외부인으로 변해버린 걸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위층에서는 지혜가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다시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위대하고 수고스럽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당신이 그렇게 품위 없게 사는 건 너무나 경계가 없기 때문이야라는 또 다른 무심한 듯한 심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할까? 만약 내가 더 이상 돕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이 엄마라는 신분마저 잃게 될까? 하지만 저를 가장 슬프게 한 것은 젖을 떼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나도 쉬고 싶다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나도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조차 감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제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 창밖에서는 가랑비가 내렸고 베란다의 양철 지붕 위로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설거지통에 아직 씻지 않은 그릇들을 보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무심한 듯 던져졌지만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었던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당신 딸은 아직 젖을 떼지 못했다. 목요일 오전,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고령자 식단 관리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딱히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아침에 숭늉을 먹고 부엌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니
너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고 휴대전화에도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는 것이 앉아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아,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오른쪽 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야? 저는 좀 미련하게도 미숙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자 놀랍게도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캡을 쓰고 간편한 면마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생기난 면마옷을 입고 있었지만 은퇴하고 주민센터에 안 오면 녹슬어거리려고 강좌가 끝나고 우리는 앞섰거니 뒤섰거니 하며 아래층 정자로 가서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녹차 한 병을 꺼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 예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아. 지금 괜찮니? 저는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늘 똑같이. 뭐 특별한 일은 없어. 미숙은 저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좀 더 부드럽게 낮추었습니다. 그때 나는 바보같이 기꺼이 다 줬어. 그런데 어떻게 됐게? 그 애네 가족은 태국으로 여행 가고 나는 혼자 집에서 두부조림이랑 밥 먹었지. 저는 그녀를 보며 약간 놀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현금인 출기 노릇을 하다가 노후 자금까지 거의 다다가 넉났어. 나중에 친구들한테서 노후를 빼앗겼다는 게 뭔지 듣고 나서야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매달 내가 직접 돈을 찾아 쓰고 남은 돈은 잠가버렸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게. 저는 멍해졌습니다. 네 딸이 화내지 않았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화냈지. 하지만 나중에는 그 애도 이해하더라.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을 때 가진 것 없이 죽고 싶지 않다는 걸. 저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죽고 싶지 않다는 그 말에 목구멍이 메이는 듯했습니다. 표지에는 자신의 노년,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얇은 자료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너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거칠었고 모서리는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겨보니 큼지막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한참 동안 과거 동료들 이야기, 직장 퇴직 모임 이야기, 누가 아프고 누구 손자가 올해 중학교에 간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 너도 네가 원하는 살거리가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자료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어깨는 조금 아팠습니다. 저는 늘 말을 꺼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진정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보고 그 말을 하고 난 후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막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틀 내내 연습한 말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지혜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생활비가 좀 많이 들고 최근에 건강검진도 몇 가지 항목을 해야 해서 좀 쉬고 싶어서 당분간은 돈 안 보낼 거야. 너희는 한동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다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조용히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 번일 거라고. 엄마는 매달 2일억만 원내는. 엄마 요즘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저는 숨을 들이쉬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느낀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나 키워주고 우리 좀 도와주는 거 괜찮다고 했잖아. 지금 와서 무슨 짓이야? 늙으니까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그녀의 말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아니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보며 자란 그 얼굴이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돈 안 주면 연락 끊겠다고 하는 연극을 하겠다면 나도 무섭지 않아. 그리고 내 아들도 만지기 싫으면 다시는 나도 무섭지 않아. 그리고 내 아들도 만지지 마. 그리고 나도 지쳤어. 나들도 만지지 마. 그녀는 제가 정말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는 듯이 멍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돈을 안 주면 모녀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걸로 하자. 더 이상 끌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모두가 편할 거야. 그녀의 입꼬리가 한번 시울거렸고 눈빛이 몇 초간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던지고는 몸을 돌려갑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들이 낄낄거리며 시시한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은 시끄러웠지만 저는 화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을 꺼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디어 아니오라고 말했던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까봐, 손자를 데리러 가지 못하게 될까봐, 심지어 존재감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들은 사실 가족애가 아니라 일종의 거래였다는 것을. 제 돈으로 식탁에 앉을 자리를 얻고 제 양보로 엄마라는 호칭을 얻는 거래.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딸은 정말 사흘 동안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으며 문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자도 저에게 데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 그녀가 부엌에 서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랑 준우 씨랑 이야기해봤는데 엄마 집 언제 명예 이전할 거야. 아예 한 번에 다 처리해버리자. 아예 한 번에 다 처리해버리자.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리고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도 않고 몸이 건조하게 말해쳤습니다. 지금 명예 이전 처리해 놓는 게 나중에 번거롭지 않아. 저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가 명예 이전하겠다고 했어?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이 집이 나중에 내 거라고 했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랬던 거지.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뜻이야. 게다가 내가 시집가를 대줄 거라고 했잖아. 게다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 나 진지하게 들은 적이 있니?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고 말투는 더 있니? 저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던 울분이 그 순간 마침내 터져 나올 구멍을 찾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많은 말은 너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한 말이지. 네가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다고 동의한 게 아니야.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목소리는 똑바로 섰습니다. 목소리는 똑바로 섰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빠랑 내가 같이 산 거야. 그때 내가 계약금을 했고 너희 아빠가 인테리어 비용을 냈지. 저는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봐도 돼. 네 아빠 몫까지 내가 합법적으로 상속받았어. 이 집은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을 벙긋거려 새하얗게 질렸고 입을 벙긋거렸잖아. 이 집이 나중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준호 씨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저를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그저 귀찮아서 처리 안 하는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고 그저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마침내 상황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 사는 건 내가 허락한 거지. 내가 빚진 게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안 독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물러서는 것이 내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뜻도 아니야. 공기는 비가 내릴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감정 없이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계속 살고 싶다면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걸핏하면 관계를 내세워 나를 압박하지 마. 나는 너희의 채무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채무자가 아니야.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낡은 여행 가방을 끌어낼 때 집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지엔의 가족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손자의 장난감들이 거실에 흩어져 있었고 작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가 탁자 모퉁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갈아입을 옷 몇 벌, 약통 하나, 그리고 미숙이 제게 준 자료를 챙겼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자주 입는 몇 벌만 골라 잘 적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엌을 한 바퀴 둘러보며 제가 사온 쌀, 식용유, 통조림들을 천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몰래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제가 이 집에서 무슨 돈을 썼는지 그리고 제가 사실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제가 약간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혼자서 여행 가방을 현관까지 끌고 가서 2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거실에 제가 직접 고른 소파는 이미 색이 바랬고 벽에는 손자가 삐뚤빼뚤 쓴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불은 발에 눌려 반듯했습니다. 아이의 책가방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고 그 이불은 가지에 걸려 있었고 그 이불은 발에 눌려 있었고 저는 손을 뻗어 유리 너머 사진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정말 더는 버틸 수가 없구나.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손자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마치 무대 위에 막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지혜야,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더 이상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구나. 나는 간다. 소란 피우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문자로 연락해. 찾아오지 마. 너희는 잘 지내고 서로 편안하게 지내자. 글을 쓰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바퀴가 타일 바닥 위를 굴러가며 발가락 바람 위를 굴러가며 달그락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내며 아래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소리를 내며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는 10년 전 제가 세를 주었다가 지금은 비어있는 작은 원룸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팔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늙어서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지낼 곳이 필요할까봐 원래부터 생각해 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주었던 곳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막 이사 오셨냐고 묻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은 환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 그림자는 창문에 잘려 조수석에 조각조각 놓여 있었고 그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에 처음 이사 온 첫날 밤, 저는 혼자서 너무나도 깊은 잠을 잤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냉장고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그리고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제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시어머니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나무 바닥의 냄새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저녁 바람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져온 쌀로 고구마밥을 지었습니다. 시금치 반찬을 볶고 두부조림 한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그 밥을 앉아서 20분 동안 먹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고기를 뺏어가지 않았으며, 아무도 제가 밥을 너무 느리게 먹는다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우롱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살 때의 저로 돌아간 꿈을 꾸었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고 동료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힘들었지만 발걸음은 갈 곳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고령자 정보 학습이라는 등록 양식에 체크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김 할머니, 이 나이에 라인을 배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은 버튼을 누르는 법이 아니라 누군가 밥을 차려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라인으로 약속을 잡고 구글로 레시피를 검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풍기 먼지를 직접 떼어내 닦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 주가 지나 주민센터의 고령자 여행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아서 손도 대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젊어져서가 아니라 전주에 가서 해물파전을 먹고 작은 발을 타고 강릉의 온천 호텔에 머무는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버스 옆자리에는 성이 박시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퇴 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내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늙으면 목소리를 작게 내면 안 돼. 더 당당하기만 했을 때, 더 당당하기리 외국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를 더 당당한데, 더 당당하게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남이 밥을 갖다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밥을 해 먹어야 해요. 돌아온 후 저는 나를 쓰다라는 이름의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각자 노년의 이야기 같아요. 각자 노년의 이야기를 한자 밥 먹고 혼자 마트에 가고 혼자 마트에 가고 혼자 마트에 가비 온도라는 수필을 낭독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저는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아침에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고르는 법을 배우고 점심에는 주민센터 도시락을 주문하거나 가끔 다른 맛으로 바꿔 먹습니다. 저녁에는 직접 국을 끓이고 과일을 썰어 라디오를 들으며 먹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 위층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제가 만든데 식탁 위상이가 먹습니다. 식탁 위상 냉장고에서 남이 골라 남겨둔 차가운 반찬이 아니라 직접 고르고 직접 씻고 그녀는 다음번에 자기가 술을 사올 테니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위해 직접 나서지 않았을 뿐이구나. 지난 날들은 참는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가 밥을 차려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한 숟갈의 밥은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지은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에서 돌아온 참이었고 펜 안에는 어젯밤 세워 정리한 간연 원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 간연회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이 끓는 주전자를 보며 저는 막 삶은 계란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주전자는 계속 긁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엄마 요즘 괜찮아? 아픈 데는 없고? 손자가 엄마 보고 싶대. 언제 돌아와서 볼 수 있냐고 아니면 엄마가 손자고로 오고 싶냐고 물어봐 달래. 그녀의 말투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가 봐. 그녀는 분명히 멍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부모도 현금 인출기도 아닌 그녀의 엄마라는 사실을 갑자기 떠올린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의 노트와 제가 밤새 쓴 강연 원고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민센터에서 이야기꾼을 모집하는 강연 오디션에 가야 해. 내가 지원했어. 엄마가 수업을 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집에만 있었잖아. 저는 살면만 있었잖아. 저는 살면이 대답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는 지금 내 시간을 계획할 일이 있어. 아, 그럼 엄마 시간 될 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 저는 간단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다시 놓았습니다. 이 전화는 그녀가 저를 꾸짖으러 온 것도 아니었고 돈을 재촉하러 온 것도 아니었으며 저에게 명령하러 온 것도 아니었으며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이긴 것입니다. 저는 발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고 가볍게 옮겼습니다. 주민센터 3층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강연자 오디션 날이었습니다. 각자 5분 동안 모년의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아래층에는 8명의 심사였습니다. 아래층에는 8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이미 등록한 참가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품이 있고 생긴 엄쳐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강단에 섰습니다. 손자 반이서 이사 나온 후 부엌에서 마셨던 그 미역국 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마침내 누구도 더 이상 비위를 맞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그 국 한 그릇을 아주 상세하고 따뜻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내가 장례는 몇 초간 고요했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아서 말을 꺼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가 가치 있다는 것을 마침내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센터를 나설 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방금 손자가 엄마 언제 집에 오냐고 계속 물어봐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내가 손자 데리고 엄마한테 갈게.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편의점으로 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리차를 사 마셨습니다. 문 앞 의자에 앉아 한 모금씩 마시며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집에서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막 산 검은 콩과 마 한 봉지를 들고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제가 서명하고 받은 것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주민센터 독서, 모임 선생님이 추천한 누구를 위해 늙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탁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우렸습니다. 막 책을 펼치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그녀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저희 대출금이 막혔다고 은행에서 그러는데 금리 변동 때문에 일단 1억만 원의 유동 자금을 채워 넣어야 한대. 점리 변동 자금을 채워 넣어야 한대. 지금 정말 돈이 없는데 엄마가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금방 갚을게. 저는 적잔을 내려놓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나는 더 이상 네 엄마 은행이 아니야. 그녀는 분명히 듣고 멍해졌습니다. 몇 초 후에 그녀가 겨우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나는 화난 것도 아니고 너를 벌지려는 것도 아니고 너를 벌지려는 것도 아니야. 그저 마침내 깨달았을 뿐이야. 사람이 늙어서도 감정적인 협박으로 딸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감정적인 협박으로 딸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실패한 삶을 산 거지 않은 것을. 그녀의 목소리 톤이 즉시 높아졌습니다. 나는 깨달았을 뿐이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녀의 말투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매달 연금의 절반 이상을 내어 너희 가족을 돌봤어.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 하지만 나는 마침내 이 패턴이 너에게도 좋지 않고 나에게는 더 널 빌려달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너에게는 더 나에게는 더 나쁘다는 것을 이해했어.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내게는 그저 남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엄마는 한가롭게 지내잖아.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시장 구경 다니고 엄마는 정말 대단하네. 그렇지? 저는 그녀와 싸우고 싶지 않았고 날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비밀번호만 누르면 뽑아갈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고. 나에게는 나의 가치도 있고 나의 경계도 있어. 그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다. 그녀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엄마가 필요할 때 돈줄이 아니라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차는 이미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책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그녀에게 독립적이고 현명하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저 자신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햇살은 좋았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주민센터의 다목적 교실은 활기차게 꾸며져 있었고 노년 인생 이야기, 나눔의 날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숙이 골라준 짙은 남색 면마 원피스 위에 밝은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 색깔이 저에게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연 원고를 손에 펼쳤습니다.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래층에는 30명이 넘는 청중이 앉아 있었고 가장 앞줄에 앉은 미숙은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올해 67세이고 은퇴한 지 5년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언이다. 저는 한때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이 고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조차 돌볼 용기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가족을 위해 조금 참고 조금 양보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의 길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마침내 이 노년이라는 많은 사랑은 희생의 길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현실에 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 한마디 합느다고 현실에 졌다고 말합니다. 아래층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이어서 몇몇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고지어 교실 전체에 열렬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미숙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외쳤습니다. 선영아, 너 정말 살아났구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활동이 끝난 후 저는 몇몇 아주머니들과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주민센터 강좌 신청 방법, 여행 프로그램 등록 방법, 장기 요양 정보 확인 방법 등을 물었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함께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대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작별의 인사를 나눈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각별의 인사를 나눈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뒤편 공원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빠르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작은 연못가를 지나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수면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주름과 잔주름,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얼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날 전화를 끊고 난 후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승리감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며칠 전 강연 때 누군가 찍어준 사진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은 강하지 않았지만 저는 똑바로 서서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 사진을 휴대전화 잠금 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나의 제2의 봄은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김선영은 처음에 자신이 가족의 기둥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자신이 그저 빈 공간을 채우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무시, 사위의 냉담, 손자의 무례함을 침묵으로 감내하며 묵묵히 희생했습니다. 그저 필요한 존재라는 한 줄기 감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절망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녀는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낡은 집의 문을 닫고 자신에게 속한 아파트로 이사와서 혼자 밥을 짓고 삶에서 가장 따뜻한 한 숟갈의 밥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위해 지어 먹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 당신에게도 조금 익숙하게 들리나요? 당신도 혹시 어느 깊은 밤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혹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걸까? 혹시 휴대전화를 보다가 아이들 가족이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도 당신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던 적은 없었나요? 혹시 어제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다가 문득 당신이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부속품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나요? 만약 당신도 그런 순간에 마음이 저릿했다면 숨길 필요 없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아래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은 아직 참고 있을 수도 있고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그 상황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단계에 있든 당신의 이야기는 들릴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제 구독자 3,000명 목표 달성을 도와주실 몇 번째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